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훌쩍 넘긴 평범한 엄마이자 이제는 손주까지 둔 할머니입니다. 사실 제 성격이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그저 자식 잘 키워서 잘 살게만 하자는 생각 하나로 억적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제 청춘이란 게 따로 없었죠.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아들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라고 믿었고 그게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태어나니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라 힘들다고 하니 저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손주를 돌봐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챙기다 보니 제 허리며 무릎은 나말하질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웃고 힘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저는 상상도 못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손주를 봐주는 저를 당연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며느리 쪽 친정어머니, 즉 사부인에게는 두둑한 봉투를 쥐어주고 매달 챙겨드린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죽어라 희생한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아들 내외가 너무도 실망스러웠어요. 굳이 뭘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넨 적 없는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까지 바보 취급을 받은 걸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속으로 삼키며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식모 취급하는 아들 내외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오늘은 제가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하고 결국은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 인생은 젊은 시절부터 평탄치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는 어린 아들 하나만 품에 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30 초반이었으니 친구들은 한창 젊음을 즐기며 웃고 떠들 나이였죠.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도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온통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에 매달려 흘러갔어요.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었고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구는 저를 보고 재혼을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어요. 그저 우리 아들만은 부족함 없이 키워내야 한다는 것과 죽은 남편 몫까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 좌판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습니다. 밤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부업을 했죠. 고무장갑 안쪽에 손톱이 닳고 물집이 잡혀도 아들과 먹고 살 생각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방 한 칸에 아들과 꼭 껴안고 잤어요. 아들에게는 따뜻한 방을 내주려고 전기장판도 제 쪽으로는 잘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춥고 배고팠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고마워하며 안아줄 때면 모든 피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못 이룬 꿈까지 네가 이뤄야 한다고.
부족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키울 테니 기죽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한 말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사고 없이 곧잘 자라주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줘서 고생한 보람은 있겠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 삶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뭐 하나 풍족하게 해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주는 아들이 너무도 대견스럽고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없는 게 아이에게 늘 죄스러웠어요. 제 아들도 다른 집 아이처럼 아빠와 공도 차고 운동도 하고 같이 목욕탕 가고 그러고 싶었을 테니까요. 남편 잃고 혼자 아등바등 아들 키우고 살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기운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막함,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저 자신은 뒤로하고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건 모두 포기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어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다 끝나는 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죽은 남편 만날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서 제가 맞닥뜨린 건 감사와 효심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배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말썽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턱 붙더라고요.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고생했던 시간들, 겨울마다 냉방에서 떨던 기억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어요. 졸업 후에는 꽤 이름이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출근 첫날 말쑥하게 양복 차려입고 나서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이제는 우리 집도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탄 아들은 그걸 제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키운다고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보답할게.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도 꽃처럼 향기롭고 화사한 순간이 찾아왔죠. 그러던 중 아들이 회사에 적응해 갈 무렵 제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며느리 옆에서 해벌쭉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에 그렇게도 좋은가 싶어 웃음이 나다가도 며느리의 손짓, 말 하나에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는 살짝 걱정이 들었어요. 영락없이 꽉 잡혀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걸 보고 그저 마음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만 좋다면 저도 좋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단아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말쑥한 턱시도를 입은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이제 나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지. 이제는 마음의 짐 다 훌훌 털어버리며 웃으며 살 수 있겠지. 드디어 죽은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제 아들을 보며 홀어머니 밑에서 참 잘 자랐다고 칭찬했고, 며느리를 보며 예쁘고 똑똑하다고 어디서 저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냐며 이야기할 때마다 제 어깨는 절로 으쓱해졌어요.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는 엄마인데. 우리 아들이 저를 100점짜리 엄마로 만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였어요. 아들은 결혼 후 곧장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 얻을 때 보태 쓰라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아들 내외에게 건넸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며느리에게도 큰 마음 먹고 값비싼 귀금속 세트를 사줬어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준 게 고맙기도 하고 그저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최고 좋은 것들로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평생을 제 옆에 끼고 있던 아들인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더 이상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못내 아쉬우면서도 속으로 저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라도 두 사람이 잘 사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저 둘이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싶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점점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저를 엄마가 아닌 집안일 도우미로 취급하게 될 줄은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경사스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주세요. 이 사람 임신했어요. 엄마 이제 곧 할머니 돼요. 뭐? 그게 정말이니? 아이고 얘야, 축하한다. 아들의 기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이 보람으로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해 있는 동안 입덧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살신성인으로 챙겼고 저 또한 임산부에게 좋다는 걸로 이것저것 사서 챙겨줬습니다.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제 남편도 아들처럼 저를 참 잘 챙겨줬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갓난아기를 안아서 들고 있자니 아들 키우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작은 것이 제 품에서 꼬물거리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여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식이랑 손주는 느낌이 다르다더니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보며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안 보면 생각나고 하도 눈앞에 손주가 아른거려서 보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찾아가 며느리 대신 손주를 봐주고는 했어요. 이때 며느리는 복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한창 몸을 풀고 있어서 제가 겸사겸사 도와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부탁? 그래, 말해봐. 아들은 제게 말하기를 주저하면서 잠시 망설였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안고 재우던 며느리까지 아들 옆에 앉아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에
애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조심스런 얼굴로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곧 있으면 복직하는데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네, 어머니.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아이 봐줄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허리 수술하신 거. 말씀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픈 몸으로 어떻게 애를 보시겠어요. 그러다 탈나면 어쩌려고. 그렇다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지금 도와줄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 보는 게 힘든 일인 거 알아. 엄마도 젊은 시절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여기저기 성한 곳 없는 것도 잘 알고. 하지만 그래도 장모님보다는 건강하신 편이잖아. 특별히 어디 수술 받으신 것도 없고. 내 벌이가 좋아 이 사람 그냥 살림만 하면서 애 보면 좋은데 내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 갚고 우리 세 식구 한 달 살기도 빠듯해. 엄마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엄마가 좀 봐줘. 엄마 말고는 도저히 봐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니면 봐줄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믿고 맡길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자식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본 상태라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치열하면서도 고단했던 제 삶에 이제야 평온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애들이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 어디 부탁할 곳도 없고 둘이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 모으겠다는데 엄마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제게 손 내미는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부부 대신 손주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 일이 바쁘기도 하고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모두 제 몫이었어요. 한번 아기를 안고 있으면 몇 시간은 꼼짝도 못했고 기저귀와 젖병 빨래에 손이 불어터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젊어서 아이 돌보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오만 고생하고 늙은 제 몸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손주를 돌봤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런 제 희생을 조금도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이를 받아서 들며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교통비 한 번, 밥값 한 번 건네는 일 없이 무일푼으로 손주를 봐주는데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이건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자식 결혼시켰다고 다 끝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식 결혼시키면 그 다음은 손자를 맡아서 돌봐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무일푼으로 안 해요. 용돈 겸 어느 정도는 받고 돌봐주죠. 아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 돌보면서 자식한테 월급처럼 돈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무일푼으로 손주를 돌봐줬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이 봐주면 한 달에 얼마씩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저 역시 먼저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도 아니고 내 손주인데 그거 좀 못 봐줄까 싶었거든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은 제게 그저 미안하고 아픈 손가락이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하나 먹고 살 만한 여유는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런 제 고생을 몰라주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점점 서운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알아주면 좋으련만. 그러기는커녕 저를 집안이라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누운 날에도 며느리는 애가 예민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 맡긴다고 이야기하고는 제게 손주를 떠넘기듯 안겼어요. 제가 아픈 줄 알면서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애 봐야 하는데 왜 아프냐는 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쓴웃음만 흘렸어요. 고생스럽기는 해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편하겠지. 곤히 자는 손주의 얼굴만 봐도 그저 좋았기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은 결국 제가 아들 내외에게 통쾌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불씨가 되었죠. 그러기까지 참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손주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제게 집안일까지 했으면 하는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온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곤히 잠든 손주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다친 곳 없나, 이상은 없나 살피기 일쑤였죠. 그러다가 집안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안 꼴이 왜 이래요? 왜? 뭐 문제 있니? 아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아이 보면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데 그냥 계신 거예요? 집이라도 좀 치워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었냐? 집안일도 해야 하지 않냐면서 눈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나중에는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해서는 제가 아이를 잘 보는지 감시까지 하더라고요. 일이 많고 바쁘다더니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손주 녀석 돌보고 있으면 며느리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셔라. 아이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끝없이 간섭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에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는 당해봤지만 며느리살이는 또 처음이었어요. 제가 살다 며느리살이를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고생을 다 겪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늦게 퇴근해서 온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손주 분유를 챙겨 먹이고 아들 부부가 오면 모처럼 같이 식사하려고 국과 반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반찬이랑 찌개를 전부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며느리는 잔뜩 짜증난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기에 버렸어요. 아니, 이게 뭐 어쩌다고 못 먹겠다는 거야. 괜찮기만 한데. 어머님이랑 제 입맛이 같아요? 어머님은 아무거나 막 드시겠지만 저는 최고 아니면 안 먹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서 반찬하지 말고 마트 가서 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진짜 저급해서 못 먹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맛이 없어도 본인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래도 저희 둘 생각해서 아이보다가 틈틈이 만든 건데 더러운 쓰레기 취급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아서 편하게 밥만 먹고 치우지도 않고 휙 일어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참았어요.
밖에서 일하느라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요. 물론 한 소리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들이 요즘 일 때문에 많이 예민해 있다고 엄마가 이해해달라고 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집안이라는 가정부도 아니고 저를 너무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개념 없이 굴지 않았어요. 빈말이라도 건네고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저를 막 부리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그때 집에 가서 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봐야 하니까 그게 싫었는지 저를 집에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외롭지 않겠냐, 위험하게 밤늦게 어디 가시냐고 붙잡더니 나중에는 저 가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안 그래도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하지 않겠냐고 우는 소리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살다시피 하며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진짜 무슨 아들 집 식모살이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들도 저를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고요. 밤마다 손주가 칭얼대면 며느리는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좀 자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못 자겠다고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떠넘기듯 넘겼어요. 나중에는 며느리가 오지도 않고 아들이 제게 손주를 넘겨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아이를 넣고 흔들며 잠을 재웠습니다. 아침이면 허리가 휘청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아들 부부는 그런 저희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죠. 고마움의 말이라도 있으면 덜 서러울 텐데 그들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주말이면 제게 집안 청소 좀 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집 좀 깨끗하게 치워야겠어요.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네요. 먼지 많으면 아이 기관지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쉬는 날이라 본인이 해도 되는데 꼭 저한테 시키려 들었고 저는 참다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늙은 몸으로 손주 보느라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까지 나한테 시키냐고 그동안 내가 다 해줬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겠다고요? 아니 제가 뭐 대단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시냐고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어머니까지 보태고 난리예요? 진짜 짜증나. 며느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방에 있던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와서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되려 제게 뭐라고 해댔습니다.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들어서 예민한데 왜 엄마까지 보태냐고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달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게는 대신 아이를 보고 있을 테니 얼른 청소하라고 했어요. 방에서 며느리는 계속 짜증 섞인 소리를 해댔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는 건 제 몫이었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는데 며느리는 방 안에서 아들하고 침대에 편하게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탁 끊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들은 뭐하고 있나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고생을 왜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죽어라 고생하면서 아등바등 살아야 하나. 제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손주 돌보는 무료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희생했나.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믿고 버텼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구나 싶었죠. 이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아들과 며느리를 끊어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어디 가려는지 방에서 한껏 꾸미고 나오더군요.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아들은 저녁 먹으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처럼 외식하자는 말인 줄 알고 준비하고 나오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저한테 엄마가 따라오면 애는 누가 보냐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외식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사부인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대충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들끼리 한우를 먹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착했어? 알겠어. 우리 지금 나갈게. 식당, 내가 다 예약했어. 오대기는 고깃집이지. 거기 한우 진짜 맛있어. 이서방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다고 하네? 아들하고 며느리는 제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는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덩그러니 집에 남아 손주를 봐야 하는 제 신세가 참 처량하고 서글펐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돼지고기 한 번 사준 적 없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한 장인 장모한테 참 잘하는구나 싶으면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하도 안 자고 보채길래 업고 동네 좀 걸을까 싶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동네를 천천히 걷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로 다가오는 차가 한 대 보였고 이내 그 차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돈과 사부인도 보였죠. 보니까 그 차는 사돈의 차였고 밖에서 외식하고 아들 부부를 집에 데려다 주시는 듯 했습니다. 잠시 차에서 내린 사돈과 사부인께 아들은 연신 깍듯하고도 살갑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건네서 사부인에게 건넸어요. 장모님, 이건 하나뿐인 사위 마음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사부인은 손사래를 쥐며 괜찮다고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저번에도 챙겨주지 않았냐고 했지만 결국 두툼한 봉투를 챙겼어요. 아들은 더 자주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 광경을 본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다발이 스치듯 보였고 꽤 두툼했어요. 사부인은 슬쩍 봉투를 열어서 액수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에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비하면 그 정도는 한참 부족하죠. 앞으로 매달 챙겨드릴 테니까 소소하게나마 용돈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귀는 멍해지더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저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사부인에게는 매달 100만 원이라니. 아들이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도 제 희생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저절로 입술이 꽉 깨물어졌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그냥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인가? 내 아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나는 밥을 챙겨 먹거나 말거나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면서 제 장인 장모한테는 비싼 한우를 사 먹이고 심지어 월 100만 원씩 용돈까지 챙겨드린다니. 정말 너무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서운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나는 엄마니까 이해하고 참았어요. 아무리 자식 때문에 속 썩고 힘들어도 다들 내 팔자려니 하고 참고 살잖아요. 그간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었고 사춘기 때조차 사고 한 번 치지 않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제 속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모든 걸 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내 희생이 너무 가엾고 헛헛해서 그래, 이제 됐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역대급 복수를 안겨주는 건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천륜까지 끊을 각오를 하게 되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들에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선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노동을 강요하고 돈 한 푼 없이 저를 부려먹은 것에 관한 증거를 철저하게 모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은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계획해둔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손주의 옷과 분유, 기저귀까지 모두 가방에 챙겼어요. 손주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 회사 앞으로 곧장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와 동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며느리에게 다가갔고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자리에서 손주와 가방을 며느리 앞에 내던지듯 건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기는 무슨 일로? 됐고, 받아라. 제가 며느리 품에 손주를 떠넘기자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바로 며느리 발 밑에 가방을 던지다시피 툭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애는 이제 네가 봐라. 저 일하는 중인 거 안 보이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새끼는 네가 봐야지. 왜 나한테 다 떠밀어? 내가 무슨 네 보모인 줄 아니? 아니지. 다른 보모는 돈이라도 받고 일하지. 나는 여태 10원 한 푼 안 받고 낮이건 밤이건 하루 종일 죽어라 아이 돌봤다. 그동안 고생한 거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계속 희생해야 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그만하련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시선이 모아졌어요. 며느리는 체면이 구겨진 듯 발을 동동 굴렀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미련 없이 뒤돌아서 갔습니다. 그동안 아이 걱정 없이 편하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에게 손주를 떠넘겼으니 그 다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과 함께 그동안 제가 찍어둔 사진과 녹음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거기엔 제가 돌보던 손주의 일상, 아들 부부가 저를 부려먹으며 내뱉은 무심한 말들, 그리고 사부인에게 봉투를 건네던 장면까지 증거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었어요. 나는 이제 네 엄마 노릇 안 한다. 다른 말 없이 딱 그렇게만 적어놓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 집에 와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나마나 아들이 찾아올 게 뻔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짐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제 쪽지를 발견했는지 연신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받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다가 하도 귀찮게 굴길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품어놓은 질문을 한가득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이야기 들었어.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서 애 두고 갔다며. 엄마 정말 왜 이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일하는 사람한테 애 맡기고 그냥 가면 어떡해? 그리고 이 쪽지는 뭐야? 아니, 우리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그럼 말로 해야지. 이렇게 시위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엄마,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그리로 갈게. 엄마 지금 어디야? 집이야? 저는
아들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늘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모습만 보여줬고 단 한 번도 매정하게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싸늘하게 네 얼굴 보기 싫다고 집으로 찾아올 생각도 말고 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했어요. 뭐? 서운한 게 있냐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자식이란 게 엄마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 하긴 네가 내 생각을 해줬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힘들게 키웠어. 너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오만 고생해가면서 키웠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그동안 기껏 고생해서 키운 대가가 이런 거라면 더 이상 미련 없다고, 이런 아들 필요 없다면서 더 이상 그 집에 갈 이유도 없고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날 찾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 놓고 떠나면 어쩌냐고.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지 이렇게 쪽지 한 장 남겨두고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아니,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해. 우리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아들이 저를 붙잡고 설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게 정말 미안해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저 없으면 당장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게 훤히 보이니까 제 자식이지만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날 이렇게 대할 줄 알았다면 내 청춘 다 바쳐서 키우지 않았을 텐데 하고 처음으로 지난 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날 엄마, 시어머니로 취급하지 않는 집에 더 이상 있어봤자 뭐 하겠니? 그 애는 내 손주이기는 하지만 네 자식이야.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죽어라 키운 것처럼 너희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라. 일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리고 나는 너희 집 가정부가 아니야. 그동안 너 하나만 보고 희생한 세월 앞으로 날 위해 살면서 보상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 찾지 마라.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살자꾸나.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신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늦게 후회한다고 받아줄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식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봤자 돌아오는 건 씁쓸함 뿐이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다가 아쉽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흐느끼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싹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짐을 싸고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혹시라도 아들이 들어올까봐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였고 둘은 문 좀 열어달라며 두드렸지만 저는 그저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해댔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니까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니까요. 아들과 영끈을 작정을 하면서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은 내놓은 상태였고 계약자까지 나타난 상황이라 저는 미리 집만 빼면 됐거든요. 지낼 곳을 구할 때까지는 아는 언니네 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짐은 다른 곳에 맡겨두기로 했고요. 다음 날 아들하고 며느리는 퇴근하고 올 테니까 저는 낮에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역시나 아들은 또 제게 전화를 해댔어요. 집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고 짐도 빠져있던데 대체 어디 있냐고 묻길래 알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준비해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곧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무슨 변호사냐고
정말 우리한테 다 뜯어낼 생각이냐며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정말 소송하려고? 아, 진짜 왜 그래? 하나뿐인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안 그래도 갑자기 애 봐야 해서 회사 눈치를 얼마나 보는 줄 알아? 회사 눈치를 왜 보니? 네 장모한테 맡기면 되잖아.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데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뿐인 자식이라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탈락 너 하나야. 그런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했니? 내가 모은 증거 봤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한 짓 다 알 거야. 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참고 이해해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너 때문에 깨달았어. 앞으로 내 인생 챙기며 살 테니까 그동안 내가 노동한 대가 다 돈으로 쳐주고 너희 집 살 때 보태준 돈 역시 도로 뱉어내라. 앞으로 서로 남처럼 지낼 건데 나도 내 살 길은 챙겨야 하지 않겠니? 아들과 연을 끊기로 마음먹고 나서 증거를 수집하고 틈틈이 제가 희생한 대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최저 시급만으로만 잡아도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변호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제가 모은 증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계산해 줬고 제가 계산한 금액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아파트 살 때 보탠 돈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나 저를 잘 챙기지 않는데 앞으로 잘 챙긴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이 그만큼 막강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집안일과 손주 돌봄을 떠넘기며 무심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우리 좀 쉬게, 애 좀 봐달라, 청소 좀 해라, 이것 좀 치워달라. 별의별 일을 다 시키면서 저를 부려먹는 게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또 집을 마련할 때 제가 보태준 적지 않은 돈, 매달 제가 대신 써온 식비와 생활비 내역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었죠. 이 자료를 변호사에게 모두 건넸더니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증거를 모은 덕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없는 살림일수록 더 꼼꼼하게 가계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수증 한 장 허투루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습관과 기록들이 이렇게 잘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아들 부부는 법정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급으로 해온 손주 돌봄과 집안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 집을 마련할 때 보태준 제 돈, 그리고 생활비로 빠져나간 내역까지 법정에서 판사가 증거자료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게 정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소송을 통해 저는 그동안의 노동 대가와 집에 보태준 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집을 내놓은 돈까지 다 합쳐서 한적한 시골에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샀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마당에는 꽃을 심었고 작은 텃밭에는 토마토와 고추를 가꿨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저녁이면 제가 원하는 책을 읽거나 꽃에 물을 주는 삶,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후회하며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조차 사치스럽죠. 지금 저는 드디어 제 삶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며 살아가고 있어요. 늦게나마 자유를 찾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도 사람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